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과연 좀 지식보다는 어떤 직관 뷰는 컴퓨터에서 뭔가를 구현할 때 대부분 다 이런 자원 할당의 문제들이 이슈가 된다. 그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알고리즘과 여러 가지 통계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이제 적용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이 CPU 스케줄링과 같이 시간 개념의 자원인 경우에, 그리고 이거는 나눠준다는 의미로 쓸 수도 있고 줄을 세운다는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문제를 기술할 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그때의 이슈 사항들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여기 알고리즘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때문에 나오는 것들, 미래를 알아야 되는데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접근 방법이라든가 우선순위를 도관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역시 이건 특히나 우리 수업에서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걸 구현해보고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거기다가 또 각각의 특성들 외우고 해서 이 알고리즘은 이런 특성, 이 알고리즘은 이런 특성 이렇게 외우는 거 거의 의미 없는 것 같고요. CPU 스케줄링은 시간을 분배하고 또는 프로세스를 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접근 방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여기서는 몇 개 없습니다. 그냥 피포는 아이디어라고 하기는 그렇고 컴퓨터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단 좀 특이한 거 쇼티스트 퍼스트라는 거 있었고, 우선순위와 라운드 로빙은 우리 근본적으로 이제 컴퓨터 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무엇인지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라운드 로빙이 응답 시간을 좀 줄여주는 그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아까 한국도 비슷하게 여기서도 응답 시간이랑 대기 시간이랑 어떤 그럼 이걸 그냥 처리하고 왔는데, 응답 시간의 정의와 대기 시간의 정의를 다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라운드 로빙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 P4 펄스 컴포스터가 했던 것과 비슷한데, 이게 동시에 도착했을 때 P1부터 스케줄링이 되는데 아까 24만큼 다 쳐져 있는데 24가 아니라 한 컴퓨터는 4니까 4만큼만 하고 바뀐다는 거죠. 바뀌고 그 다음 거. 이때도 이때 이제 그 다음 걸 선택할 때 우선순위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냥 P4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P4로 하는 겁니다. P2 하는데 얘는 4만큼 한 컴퓨터는 있는데 3밖에 시간 안 하니까 4 기다릴 필요 있는 거라 3만 하고 바뀌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쭉쭉 가죠. 자, 이때 P2의 대기 시간 이거예요. P2의 응답 시간도 이거예요. P3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P1은 이제 워낙 처음부터 실행을 했으니까 응답 시간은 0이에요. 아까 P4 같은 경우에는 그 응답 시간 0이 그냥 얘 대기 시간도 0이었어요. 이 경우 P1은 응답 시간은 0이지만 대기 시간이 있어요. 얼마큼의 대기 시간이 생긴다면 요만큼이 대기 시간이 생긴 겁니다. 전체 자기 총 실행 시간이 대기 시간만큼 늘어나가지고 24 더하기 6이 돼가지고 3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관용이는 대기 시간과 응답 시간의 의미를 조금만 이해하면 이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뒤에 나와 있는 다단계 Q, 또 다단계 피드백 Q, 이거는 그냥 딱 특징적인 거라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이제 실제 스케줄러를 만들 때는 이를 단순하지 않고 세상은 이제 우리 세상이 복잡한 것처럼 이제 이 소프트웨어 이쪽에 도착하는 것들도 우리 시뮬레이션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막 실행 시간 이만큼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또 이 CPU 실행 시간이 100% 풀로 채울 만큼 계속 있지도 않고 또 띄엄띄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실용적인 이제 구현 아이디어 이것을 이제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것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앞에 나온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좀 더 조합을 할 때 구성을 좀 더 잘하면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다단계 Q라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Q를 여러 개 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레디 Q가 레디 런 웨이팅 있을 때 레디 Q가 하나였어요. 하나여서 여기서 선택하는 거였는데,
다단계 큐에 있으니까 여기가 큐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큐가 여러 개고, 그러니까 단지 멀티 큐가 아니라 멀티 레벨이라고 했죠. 이것들이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선순위 비슷하게.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그래가지고 Q끼리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안에서도 선택하는 알고리즘이 있겠지만 Q를 선택하는, 결국은 CPU 하나니까 이 전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Q를 선택하는 것과 또 Q 안에서 이걸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다르게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뭐 왜 그렇게 하느냐? 아까 우선순위 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실행되는 프로세스, 수십 개, 수백 개 프로세스들이 특성들이 다 다르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다르고 또 이것을 실행시킨 주체가 좀 다르고 긴급도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똑같은 방식으로 스케줄링 해가지고는 뒤섞여 있으니까 어떤 놈들은 응답 시간이 좀 빨라야 되는, 내가 클릭했을 때 바로 화면에 뜨는 이런 프로세스 응답 시간이 빨라야 되는 거고, 그 조각몽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디스크 조각몽 이런 것들은 화면에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시간을 좀 밀리더라도 어쨌든 CPU를 계속 차지해가지고 꾸준히 계속 많이, 응답 시간은 멀어지더라도 CPU를 많이 차지해서 일을 많이 해주면 좋은 거거든요. 그런 특성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거 보면은 응답 시간이 좋은 알고리즘이 있고 전체 실행 시간 측면에서 좋은 알고리즘이 있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단계 Q의 이제 아이디어는 그런 실행 특성이 다른 것들을 Q를 구분해가지고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응답 시간이 좋아야 되는 프로세스들 또는 그냥 실행 시간, 총 실행 시간이 좀 짧아졌으면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이것들 안에서 선택할 때는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근데 어쨌든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해서 누구를 선택할 거냐는 그냥 우선순위를 선택을 하는 그런 식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이렇게 하는 거죠. 포그라운드는 화면 전면에 보이는 거고 백그라운드는 뒤에 가는 거니까, 포그라운드는 응답 시간이 중요해요. 화면 앞에서 보여야 되니까. 백그라운드는 오히려 응답 시간 주려고 번갈아 가면서 시간 끄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CPU 많이 받아가지고 쭉 실행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다단계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Q 중에서 뭘 선택할 거냐는 우선순위. 우리 교재는 예가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시스템 프로세스들, 응답형 프로세스들, 그 다음에 응답형인데 그 에디터 같은 편집 같은 프로그램, 배치 프로그램, 학생 프로그램. 요즘 우리 프로그램들 특성하고 앱들 특성하고는 좀 그다지 잘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옛날 대규모 서버에 학교 서버에 이렇게 다 접속해서 하는 경우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시스템 가족 배치 프로세스가 이게 그냥 계산만 막 하는, 이게 배치 프로세스의 전형적인 게 그 조각몽 같은 그런 프로그램. 그런 를 각각 다르게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시스템 프로세스한테 이거. 근데 어쨌든 이것들이 각각 CPU 하나씩에 실행되는 건 아니고 또 CPU 전체가 하나니까 이것들 중에는 얘가 우선순위 높게, 얘가 높게. 이것도 이제 또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얘가 우선순위 높다는 의미가 무조건 얘에 있는 게 다 끝날 때까지 얘를 먼저 하고 끝나면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매번 하나씩 선택하는데 얘는 그러니까 이 돌아올 때마다 얘는 한 번 돌아올 때마다 한 번씩, 얘는 두 번 돌아올 때마다 한 번씩, 얘는 세 번 돌아올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스케줄이라는 게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뭔가 체계화된 딱 정책으로 딱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여러분 구글링이나 이런 거 해보면 우리 교재에서 나온 건 아닌 용어로 해놓은 것들도 있어요. 조금 다르게 변형해가지고. 스케줄링이란 건 이런 거다. 뒤에 다단계 피드백 큐는 이제 프로세스를 실행하다 보면 계속 인터랙티브, 응답형이 아니라 이게 전면에 있다가 백그라운드 가서 실행할 수도 있고, 백그라운드에 실행했던 프로세스가 다시 포그라운드로 올라올 수도 있고, 특성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다시 이 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러닝 하다가 인터프레저로 여기로 들어올 때 여기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특성을 봐서 다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특성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에 이제 이게 우선순위가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서 나왔으면 들어갈 때는 우선순위 낮은 데로 들어가서 차례차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 다단계 피드백 큐가 되겠습니다. 얘기 나와서 아까 이걸 얘기를 안 했네요.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이거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해결책을 얘기를 안 했어요. 중요한 의미인데, 에이징 용어는 에이징인데
그것도 우리 인간 세상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결국은 그냥 기본적인 정책에 의해서 밀려난 사람들이거든요. 이상하게 뭔가 다르게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종의 복지 정책입니다. 그래야지 공평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얘들한테는 원래는 우선순위가 어쨌든 낮은 거지만은 오래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내가 우선순위 높여줄게 해서 무한히 기다리는 걸 방지해 줍니다. 이거 뭐 그냥 짧게 지나가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는 맥락에서 이런 거의 취지와 문제점 알으라고 했는데 이 스타베이션 문제, 인데피니트 블러킹 문제에서는 에이징과 함께 중요한 그 컴퓨터 이론에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멀티 피드백 큐를 만들게 되면은 아래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도 뭐 이런 식으로 큐를 옮겨다니게 함으로써 에이징 효과를 줄 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에이징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교재에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딱 개념적으로 딱 정해진 몇 가지 개념은 피포, 쇼티스트 퍼스트, 우선순위, 라운드 로빈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얘기한 거죠. 그것만 놓고 보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어디 저 뭐가 그 독학 세션을 보더라도 그 정도 외우고 있으면 답을 쓸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뭐 그걸 외우는 거를 목표가 아니고 그 배경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사실 어쩌면은 이제 실제 여러분이 이제 작업한다고 했을 때 뭐 리눅스 서버 작업한다고 했을 때 이걸 알아두는 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간단히 우리 운영체제 전체 이론을 하다 보니까 간단히만 언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운영체제는 실제 스케줄러가 있어요. 실제 스케줄러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뭐 리눅스는 우선순위 스케줄러다. 윈도우즈는 라운드 로빈 스케줄러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건 정말 기초가 되는 것들이고 모든 스케줄러가 다 우선순위 기반의 라운드 로빈 스케줄러를 기본으로 기초를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부여할 것인가. 그러니까 라운드 로빈 아까 타임 퀀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더 복잡해지고 운영하는 게. 그게 리눅스에서는 O1 스케줄러, 그러나 CFS 스케줄러. O1 스케줄러가 좀 그냥 분명히 나오는데요. 이 커널 이전 옛날에 O1 스케줄러가 있고 그 이후에는 CFS 스케줄러라고 했는데 이름을 들어보면 이게 빅오 노테이션 표현입니다. ON, 뭐 O, 로그 N 뭐 이런 거예요. O1은 상수라는 거죠. 이게 내 계산 대상물이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n에 비례한 것도 아니고 항상 같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이라는 건 뭐냐면은 스케줄링 복잡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론만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그걸 구현하려면은 이 지금 있는 프로세스들의 뭐 실행 시간이라든가 우선순위가 다 검토해 또 이 큐를 이렇게 또 검색을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이런 것들 코딩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웬만큼 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이 복잡도는 ON이 되는 게 그냥 상식입니다. ON. 프로세스 개수가 많아지면 실행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그런데 여기는 ON. Q를 고정시켜 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이상 시간이 안 걸리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상당히 간단하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이름을 O1 스케줄러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이건 라운드 로빙하고 우선순위 기반으로 이렇게 특성을 보면은 이제 너무 이제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라운드 로빙 라운드 로빙 안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응답 시간이 좋은 건 없는 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모든 프로세스에게 타임 슬라이스를 다르게 줬었어요. 그러니까 타임 슬라이스의 크기로 우선순위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냥 라운드 로빙 다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우선순위가 높은 놈은 타임 슬라이스를 좀 길게 주고 우선순위 낮은 놈은 짧게 주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했던 스케줄러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스타베이션 뭐 이런 인데피니트 블락킹 뭐 인데피니트까지는 아니지만 특성들이 좀 안 좋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 낮은 것들은 뒤로 많이 기다리는 그래가지고 좀 개선한 게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완전 새로운 게 아니라 이름만 보면 완전 새로운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걸 운영하는 걸 약간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름은 Completely Fair Scheduling.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평성도 스케줄에서 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효율. 예를 들어 여기서 효율만 따졌다면 여기는 공평성까지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낮더라도 응답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페어 스케줄링이 꽤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이제
네트워크 수업에서는 아마 넥스트에서의 네트워크 수업에서는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코딩 거기 아마 주목을 하게 될 텐데 네트워크에서도 데이터를 똑같은 이 피지컬한 물리적인 라인인데 어떤 방식으로 그 프로토콜 큐를 그 패킷을 운영하에 따라서 성능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연구하자는 건데 그때 패킷 운영하는 스케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상에 네트워크에서도 스케줄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때도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가장 큰 거는 짧게 읽는 게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면 힘들 텐데 여기서 좀 달라졌어요. 여기 나이스가 우선순위입니다. 명령어에서도 혹시 그 나이스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PS에서 특별한 옵션을 주고 하게 되면 나이스 값이 표현돼요. 각 프로세스의 우선순위가 이제 표현이 값이 작을수록 우선순위.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타임 퀀텀 고정된 크기 타임 퀀텀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제일 높으면은 10, 낮으면은 뭐 8, 7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선순위와 그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에는 질적인 관계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높더라도 실행 시간이 매우 빠르게 가는 것들도 있고 우선순위가 높은데 실행 시간이 등선선이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크기의 이 타임 퀀텀을 줘가지고서 이게 얘들의 실행 시간 관계없이 긴 타임 퀀텀을 주고 낮은 놈은 짧은 타임 퀀텀을 주고 그래가지고 긴 타임 퀀텀이 있는 것들에 의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고정적으로 길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아까 P4나 뭐 이런 데서 본 것처럼 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개념을 주기는 주는데 이건 비율로서 줬다는 거예요. 비율로서.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많은 프로세스가 있던지 개수가 그러니까 조금 프로세스가 있던지 똑같은 크기만큼씩 이 타임 스트레스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었는데 만약에 이게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높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 많다라면 예전에보다는 더 짧은 시간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비율로 나눠가지고 기다리는 것들이 없으면 긴 시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의 응답 시간의 효과가 좀 더 좋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 이래요, 사실.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앞에서 배운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몇 가지 또 플러스 좀 다른 아이디어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실제 운영체제 스케줄러에서는 운영하는 방식의 변형을 중요해서 스케줄러를 만들고 있습니다. OS 수업에서 이제 우리가 OS를 만드는 수업이라면은 재밌는 실습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케줄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드밴스드한 수업에서는 진짜 동작하는 운영체제, 리눅스 같은 거 오픈소스니까 리눅스 커널의 스케줄러를 분석한 다음에 약간 이제 변경을 시켜서 만들어 보는 것도 하기도 하고 조금 이제 쉽게 하는 경우에는 낮은 경우에는 운영체제는 아니지만 내가 인풋을 시뮬레이터처럼 프로세스 10,000개를 제가 줍니다. 강사가 10,000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미래가 정해졌다라고 그냥 주는 거죠. 근데 스케줄러는 그 미래를 모르죠. 하여튼 그런 거를 가지고 스케줄링하는 스케줄러 코딩을 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는 우리도 지금 할 수 있어요. 간단한 거. 앞에서 배운 프라이어티, 라운드 로빈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풋을 제가 파일을 하나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착 시간을 쭉 엑셀표 같은 거에서 시간표를 이렇게 주고 프로세스 도착 시간 주고 얘가 실행 시간이 몇 초 된다. 아니면 실행 시간이 몇 초, IO 몇 초, 실행 시간 몇 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딱 인풋을 주면 여러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스케줄러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사실 스케줄러 그거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게 단지 그냥 운영체제 안에 들어가면 운영체제의 이제 원래 운영체제 자리 구조와 그 운영체제의 커널 코드 구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꽤 재밌는 건데 우리는 이제 못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이어서 이제 프로세스 유닛에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프로세스랑 통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개념과 상태,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함수들, 그리고 스케줄링이라는 개념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스케줄링 개념은 훨씬 더 이론적인 거지만 그런 것을 좀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있는 거는 프로세스 간 통신입니다. 이쪽은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실제 프로그램하는 것 여기에 아마 우리가 실제 뭐 집중하거나 해볼 여유는 없고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통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통신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거의 대부분 사용하게 될 네트워크 프로그램, 그것도 여기에서의 확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워낙 우리가 이제 오히려 거꾸로 네트워크의 기본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인터넷을 뽑아놓은 컴퓨터라는 걸 이제 상상할 수가 없죠. 모든 앱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네트워크 생각 않고 프로그램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소프트웨어 동작하는 원리들. 그것이 이제 네트워크 통신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부터 해가지고서 기본적인 통신의 원리가 무엇인가 여기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가 바로 이유. 컴퓨터에서 여기서는 프로세스 간 협력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럼 다시 프로세스 통신, 네트워크에 필요한 이유는 프로세스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또 CPU, 메모리 그렸을 때 소프트웨어의 근본은 메모리 안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 코드가 올라가서 CPU가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I/O를 통해서 화면을 보여준다든지 뭔가 불을 킨다든지 해서 인간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냅니다. 내는데 지금 우리가 뭐 지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막 이제 그런 기능을 구현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의 어떤 이제 큰 목표를 하나 달성하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좀 융합돼 가지고 동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쓰는데도 대표적인 건 내가 워드 프로세싱을 해요. 워드 프로세싱을 하는데 여기다가 내가 사진을 끼워놓고 싶어요. 사진을 끼워놓고 싶은데 우리 애가 카메라 스마트폰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이게 문서를 하나 만드는데 사진을 끼워놓고 싶은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앱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찍은 그 카메라 앱이 찍은 그 파일은 카메라 앱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데이터인데 이것을 어떤 우리 절차 과정을 그 사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에디터에 그 사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카톡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카톡 자체에는 사진을 찍는 기능이 없어요. 요즘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카메라 앱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프로세스 배웠으니까 우리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OS 안에 보면은 카카오톡을 하는 앱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카메라 찍는 프로세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만든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를 카카오톡 이 프로그램이 얻어다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작업을 한 가지 목표된 작업을 하는데 이제는 아니라 어쨌든 이제 이 컴퓨터 하는 일이 복잡해지면은 프로세스 하나가 몽땅 그걸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고 또 애초부터 아예 다른 그걸 하는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그 프로세스를 얻었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세스 간의 협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의 핵심이라보다는 협력 기본 수단은 결국 뭐냐면은 데이터의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컴퓨터에 일어나는 모든 거랑 다 그거거든요. 메모리에서 있는 프로그램이 CPU에서 이렇게 동작하는 거고 얘가 하는 일도 결국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계산하거나 가져다 계산하고 계산 결과를 메모리 저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하고 뭔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는 어떤 큰 덩어리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표도 있고 단지 내가 지금 시작했어. 그래서 스마트폰의 알람이라는 것과 카톡과를 이걸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람 시간 맞춰가지고 12시가 되면 내가 카톡 친구한테 밥 먹으러 가자는 메시지를 띄워주고 싶어요. 그럼 알람 프로그램이 12시에 됐다는 것을 딱 알려주면은 여기 카톡이 그걸 받아가지고서 메시지 자동적으로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가입기획을 안 해도. 그때는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한 12시가 됐다는 그런 어떤 신호 같은 거, 딱 힌트 같은 거 그거 하나만 서로 협력해서 주고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데이터라는 거죠. 12시라는 시간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 보내라고 알람을 찔러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조차도 어느 CPU 레벨이든지 메모리 레벨이든지 변수값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서로 전달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는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얘기한 건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했던 거고요. 계산 속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저가 메일 통지 그랬는데 1000개짜리 데이터를 그 어레이 엘리먼트를 뭔가 처리하는 걸 하는데 각 엘리먼트에 똑같은 계산을
해서 또 10,000개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10,000개 어레이를 그냥 루프 돌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게 만약에 이제 싱글 코어라면은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데 스케줄러를 통해 가지고 동시 실행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CPU가 하나이기 때문에 10,000개를 100개씩 나눠서 100개를 하는 게 100개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스케줄러도 전체 실행 시간은 어떻게 스케줄을 하더라도 똑같거나 이 스케줄링 방식에 따라서 더 늘어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CPU 여러 개라는 멀티코어라면 나눠서 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멀티코어인 경우겠죠. 나눠서 하게 되면 속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라도 나눠진 프로세스들이 결국 그 데이터를 합쳐야지 의미 있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때도 또 서로 4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듈화 편의성은 우리 프로그래머나 개발자, 유지관리, 아까 이거 얘기하면서 했지만 한 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한 덩어리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한.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하면 설계도 복잡하고 나중에 유지관리도 복잡하고. 그래서 아까 카메라 앱과 카카오톡을 나눠보게 되면 카메라 기능이 뭔가 개선이 됐어요. 그럼 카메라 앱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럼 개선된 기능이 카카오를 통해서 더 좋은 사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듈화해서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그 관리의 편의성, 관리의 어떤 그 단순함 이런 것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프로세스를 나눠져 있는 거고 그들과는 독립적인 게 아니라 이런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 협력을 우리는 통신이라는 컴퓨터에서 통신이라는 개념으로 달성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네트워크 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통신이다라는 거, 통신하는 액션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컴퓨터, 우리 이제 OS를 배울 때 통신은 좀 프로그램 안에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 메모리 안에 다 올라와 있는데 왜 통신이란 말을 쓰지? 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제가 그 의미를 얘기했다는 게 프로세스 간의 이런 교환은 그것이 통신입니다. 그것이 통신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OS에서 정보를 메모리상에 교환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단지 매개체가 인터넷 라인, 랜선 이런 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그 랜선을 구축하는데 이제 네트워크 전문가들, 네트워크 전문가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입니다. 그거의 가장 원천적인 형태가 바로 이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같은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한 하나의 메모리 안에 모든 프로세스 다 올라가죠. 이런 하나의 운영체제에서 관리되는 프로세스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그것도 통신인데, 그것을 프로세스 간 통신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통신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사실은 인터넷 통신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 라인이 중간에 인터넷 라인이라는 복잡한 과정이 있을 뿐이지 결국 이쪽 내 PC에 있는 웹브라우저와 저쪽 네이버 서버에 있는 웹서버라는 프로그램 둘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것은 이제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IPC라고 우리가 보통 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식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두 가지의 통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그래서 IPC도 프로세스한 통신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공유 메모리 네트워크는 이것 중에 한 가지 인 거고요. 프로세스한 통신 공유 메모리 방식, 그다음 메시지 전달 방식,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왠지 제가 이제 메모리 얘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딱 느낌이 올 거예요. 공유 메모리. 메모리인데 공유하게 만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결국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 분석했으니까 예전까지는 그냥 메모리 해가지고 여기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배운 사람으로서는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모두 프로그램도 존재하는 거고, 프로그램으로서 존재하는 거고, 프로그램은 항상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죠. 스택이라는 이런 메모리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이런 거, 프로세스 1번의 메모리, 프로세스 2번의 메모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운영체제의 역할 중에 이런 걸 보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 프로세스 0번은 이 코드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자기 주소로서 액세스할 수 있지만,
얘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래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OS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데 공유 메모리란 좀 특별한 기능.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라고 했죠? 자, 공유 서로 아까 카메라 앱이 찍으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데이터가. 사진 정보가. 근데 카카오톡에서 그걸 보내야 돼요. 여기 얘가 여기서 써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로 보내줘야 돼요. 이 방법이 메모리를 공유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이거 공유하는 거죠. 일단 특별한 메커니즘에서 얘가 원래는 안 되지만 얘가 이걸 사용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공유 메모리 방법. 그 다음에 메시지 전달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시적으로 이게 오히려 여러분은 이게 더 통신에 더 익숙한 방법일 거예요. 뭔가 통신은 이렇게 전송하는 메커니즘이 보여야지 좀 더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이런 게 보여야지 통신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통신처럼 보여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인들이랑. 그런데 사실 결국은 다 메모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모습이 명시적으로 공유 메모리 방식인지 메시지 전달 방식인지 이게 좀 나눠지는 거죠. 메시지 전달 방식은 이걸 이제 여기 있는 거 공유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걸 그냥 얘가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방법을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근데 메시지 전달은 여기 있는 것을 여기로 보내주는 겁니다. 일종의 복사죠, 복사.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밑바닥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똑같은 원리예요. 다 CPU 이렇게 했는데 통신 계속 얘기했지만 통신의 밑바닥은 복사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 복사. 특히나 이제 한 시스템에서는 진짜로 이 메모리에서 이 메모리를 복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이게 한 컴퓨터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때도 여기 메모리에 있는 것을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쪽 웹브라우저에다가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웹브라우저가 그걸 화면에다가 뿌려주는 거죠. 이제 인터넷에는 이걸 지나가기 위한 이제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유 메모리 방식과 메시지 전달 방식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두 가지를 좀 축약해서 그려주는 것인데요. 이쪽이 쉐어드 메모리, 이쪽이 메시지 전달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거 메모리를 그려놓은 것처럼 그렸는데 이거는 텍스트 데이터 이렇게 그려놓은 게 아니라 전체 메모리를 그렸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A, 프로세스 B 그렸습니다. 프로세스 A 안에 텍스트 데이터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 안에 텍스트 데이터 픽스텍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따로따로 이렇게 써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 통신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건 이렇게겠죠. 지금까지 배웠던 것만으로 이제 통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가 여기를 액세스 못하니까. 어쨌든 별도의 방법으로 가져가는데 그 방법 하나가 공유 메모리를 만드는 겁니다. 역시 이거는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커널한테다가 운영체제한테다가 공유 메모리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은 메모리의 일부분을 어쨌든 해당하고, 이거는 누구한테도 누구한테 전용으로 속한 건 아닙니다. 아직 이 프로세스에 전용으로 속한 건 아닌데 이 공유 메모리를 이 프로세스도 사용할 수 있고 이 프로세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줘요. 뒤에서 이제 보시죠. 그렇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 여기다가 사진 데이터 갖다 놓으면 굳이 복사할 필요 없이 얘를 그냥 그대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공유 메모리 방식의 통신이 되는 거고요. 메시지 전달 방식은 어쨌든 메모리상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명시적인 전달의 모습이 보입니다. 커널을 매개해서. 어쨌든 서비스는 커널한테 하는 거예요. 커널. 그래서 이 경우는 두 개 완전 별개의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얘의 데이터 공간, 얘의 데이터 공간이 있습니다. 얘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 찍은 걸 얘한테 전달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걸 커널한테 전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커널한테 이 데이터를 줘요. 그럼 커널이 복사됩니다. 한번 복사가 됩니다. 그럼 커널이 그것을 다시 이 프로세스한테다가 복사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것을 메시지 전달 방식의 통신, 이것을 공유 메모리 방식의 통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이것도 이제 한두 장이지만 얘기할 거리가 여기서 이제 많은데요.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왜 필요하냐 했고 어떻게 하냐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특성이 있어요. 특성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능, 네트워크도 성능 있잖아요. 기가비트 네트워크, 뭐 100메가 네트워크 이런 것처럼 성능이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어쨌든 이제 전달할 수 있겠느냐 이거 하고, 전달하는데 뭔가 문제, 불편함 요소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만 지금 얘기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기화 문제. 그래서 좀 더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두 개의 이제 특성의 장단점이 생기는데
성능과 동기화 문제가 생겨요. 그 성능은 여러분이 쉽게 아는데 동기화 문제는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뭔가 불편함이 생겨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게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래서 성능과 동기화 문제를 여기서 따져봐요. 첫 번째, 공유 메모리. 이거는 무지 빠릅니다. 성능이 좋다는 거죠. 통신적인 측면을 보세요. 어쨌든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얘가 가져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얘는 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하나도 안 걸려요. 제로입니다. 제로. 통신 자체의 시간은 제로라는 거죠. 얘가 여기다가 자기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꼭 그 순간 얘도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 시간이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0이에요. 그러니까 통신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통신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실질적으로는 조금 이제 복사하기 좀 필요하지만 엄청나게 좋은. 그래서 성능은 좋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컴퓨터 통신을 하기 전에 어쨌든 통신을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인간 세상에 있는 거거든요. 뭐 옛날부터 뭐 동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 그냥 친구끼리 얘기하는 거 대화도 통신이에요. 공기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저 사람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항상 통신은 뭐가 되냐면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주고받을 때 일치를 시켜요. 서로 통신에 이 세계에 있다 보면 말을 모르고 못하게 되는데 일상생활로 프로토콜 하면 안 되죠. 일반인들 뭐라고 하나요? 통신 규약.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통신, 아니 대화 예제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통신 규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대화 예제. 우리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둘이 얘기할 때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막 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막 해. 대화가 안 되죠. 의미 있는 정보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얘기할 때 듣고 끝나고 얘기하고 항상 그래야 되는 거 아니지만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리 통신에는. 동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만히 확장해 보십시오. 워키토키로 하더라도 이건 단방향 통신이에요. 둘 다 누르고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내가 누르고 대화할 때 저 사람 듣고만 있어야 되고 끝나고 나서 나는 놓고 저 사람이 누르고 하고 해야 돼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무선으로 할 때 뭐 이거 하잖아요. 내가 얘기가 끝났다라고 알려줘. 그게 그냥 묻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통신 규약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가진 데이터를 얘가 볼 수는 있습니다. 얘가 가진 데이터를 얘가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평범한 메모리를 공유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데이터를 주고 받은 거 처리해가지고 여기 주고 그 다음 데이터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못해요. 못합니다. 그냥 메모리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A가 B한테 줄 데이터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B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보낸 데이터를 내가 처리를 해가지고 처리된 데이터를 담았는지 이거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거든요. 이거 계속 검사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그 데이터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얘는 다른 일 못하고 계속 그걸 검사하고 있어야 돼요. 검사하고 있어야 돼요. 즉 못하고 그 둘 사이에 맞춰준다는 걸 그걸 뭐라고 하느냐? 통신의 동기화라고 한다. 동기화 얘기가 한 번 더 나왔죠. 이제 또 나오겠죠. 동기화는 결국 항상 이제 그 근본 의미를 제가 알고 적용되는 것에서 이해를 해라라고 하는데 맞춰주는 겁니다. 두 대상물, 두 개체를 시간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통신했던 거 시간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딱 내 얘기 끝나서 너 얘기해 하면 여기서 내 얘기 끝나는 것과 이 사람의 얘기 시작하는 거, 저 사람 얘기 끝나는 것과 내 얘기 시작하는 거, 이거 시간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통신의 동기화입니다. 동기화가 안 이루어져 있으면 나는 내 패턴대로 내 페이스대로 계속 그냥 얘기해요. 이쪽은 저쪽 페이스로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의미는 잘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동기화가 그래서 컴퓨터 쪽에서는 군데군데마다 동기화가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고 이제 여기는 통신의 동기화입니다. 그래서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동기화가 안 돼 있는 통신이에요. 그래서 쉐어드 메모리 이용해 통신하려면 동기화를 위한 별도의 메커니즘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렇게 주고받는데 내가 데이터 갖다 놨어 라고 얘한테 알려줘야 되고 데이터 처리했어 라고 또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통신 메커니즘과 별도로 동기화 메커니즘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 메모리의 특성은
분모 메모리라는 특성은 워낙 좋은 성능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은 서로 의미 있는 시점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동기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기화 메커니즘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딱 반대로 메시지 전달 방식은 반대로 하면 돼요. 일단 속도적인 측면에서 일단 상대적으로 얘가 느립니다. 명시적으로 메모리 복사가 얘 데이터를 얘가 보려면은 여기로 한번 복사해야 되고 여기로 한번 복사해야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이 일어난다면 꽤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얘보다는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는 메모리를 어쨌든 이렇게 할당해서 하니까 꽤 상대적으로 큰 데이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1메가를 딱 할당을 해요. 그럼 1메가바이트짜리를 한 번에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커널 서비스 이용해요. 그래서 뭐 구현을 하면은 얘도 큰 걸 쓸 수는 있겠지만 커널 서비스를 이용하고 커널 메모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구현의 효율상, 그리고 프로세스도 여러 개가 막 통신할 수 있잖아요. 효율상 이 통신관은 좀 작아요. 그래서 몇십 킬로바이트. 그래서 한 번에 큰 데이터를 전달을 못해요. 복사도 해야 되지만 1메가짜리를 전달하려면 여러 번 막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통신 성능 효율이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반면에 이제 얘는 동기화가 되어 있는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에 쉐어드 메모리, 공유 메모리 만들 때는 커널이 개입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좀 특수한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 만들어지면 커널이 개입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데이터 썼는지 몰라요. 동기화가 안 돼 있고 동기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매번 통신할 때마다 커널을 거쳐가요. 그러니까 커널이 그걸 관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걸 줄 때 얘가 언제 읽을 거냐? 얘는 동기화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자기가 읽어가고 싶을 때 읽으려고 시도를 해요, 그냥. 그런데 이 데이터가 안 왔겠죠, 아직. 안 왔으면 커널이 알아서 그 함수 리턴을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얘가 데이터를 줄 때까지 리턴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를 보내는 것과 얘가 받는 것을 서로 동기화 시키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건데 얘를 매개를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얘가 보낸 시점하고 얘가 받는 시점을 일치를 시켜준다는 거죠. 리턴 관계예요. 리턴하는 것을 조절해가지고. 그래서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통신하게 되면 커널이 매 통신마다 동기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두 프로세스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대로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대표적인 거에서 장단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기화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아래 거를 쓰기도 하는 두 개를 좀 그럼 바보겠죠. 네. 써도 되죠. 이거 해놓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데이터 만들어놨어 라는 작은 메시지를 이걸 통해서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좀 바보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동기화 메커니즘이 이거보다 훨씬 간단한 게 이제 제공이 되죠. 물론 똑같아요. 이제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배울 때는 통신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배우지만 그 근본을 보면 만든 사람 입장 원리를 시켜보면 다 그 원리적인 측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왠지 통신 이거 하기 위해서 통신을 막 두 개를 섞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기화만 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좀 더 간단한 메커니즘, 좀 빠른 메커니즘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요즘 메시지 전달을 쓰는 경우는 문제죠. 그러니까 저기 구현이 간단하고 적은 양의 데이터 전달이 적합한데 그 위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거 되죠. 근데 어쨌든 여기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서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통신이 되려면 의미 있는 통신이 되려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 여기 뭐 구현이 간단하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 때 여기 더 간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코드를 보면 이게 더 간단합니다. 코드를 보면 그냥 메모리 변수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얘를 간단하다고 얘기한 거는 얘는 동기화 코딩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까지 고려를 하면은 얘가 좀 복잡한 코딩입니다. 얘가 간단한 거는 어쨌든 이거는 이제 두 프로세스가 있는 거거든요. 코드가 다르게 돼 있다는 거죠. 같은 프로그램에서 얘 함수 소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얘 프로그램의 리시브와 얘 프로그램의 샌드가 어디 만날지를 모르는 거죠. 그걸 얘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맞춰주는 코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런 걸 맞춰주지 않고 그냥 내가 데이터 만들어지면 샌드 하는 거 그냥 여기다 코딩 해놓으면 되고
얘는 지가 필요할 때 그냥 리시브를 하고 한 줄 집어넣으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아마 만약 혹시나 만든다면 이런 방식의 통신을 더 많이 코딩을 해요. 뭐 이게 작다라고는 했지만 루프로 돌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명시적이고 코드상 리더빌리티가 높아요. 아, 이게 통신을 하고 있구나, 데이터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런 걸 훨씬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 통신자 여러분이 네트워크 수업에서 배우게 될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통신,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랜 통신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하다가 말실수 약간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얼버무렸는데 네트워크도 사실 같아요. 인터넷으로 통신하더라도 같은 메커니즘인데 네트워크는 이걸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컴퓨터니까 메모리를 공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은 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누가 해주느냐? 커널이 그냥 메모리에서만 해주느냐, 매겨주느냐? 이 네트워크 서비스하는 네트워크 모듈이 OS에 있는 네트워크 모듈이 인터넷 라인을 통해서 복사해주는 작업을 하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보면은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이런 메커니즘이 훨씬 더 명시적이고 작성하기가 더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명시적으로 이제 한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 교환이다. 그게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도 뭐냐면 아까 이제 카메라 앱과 카카오톡 앱도 했지만 우리 이제 데스크탑